엄마의 방. 이미란 단편소설. 바람에 날리던 벚꽃 이파리 하나가 살그머니 차창에 묻어왔다. 여리디 여린 연분홍 이파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새봄의 연한 살갗에 닿은 것처럼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오는지, 아프면서도 무거운 봄의 정경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래 참 엄마에게 가는 길이지. 엄마한테 치매가 왔더라. 언니의 한마디는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나절의 활락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세월 이기는 장사 봤니? 우리 엄마도 이제 때가 된 거지 뭐. 쉰을 넘긴 나이 탓인지, 아니면 엄마를 모셔야 할 사람이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언니는 목소리에 다소의 비탄이 섞였을 뿐 의외로 냉정했다. 증세야 뭐 밤낮 구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 하고, 치매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니? 참 사람도 못 알아보더라. 아니 나는 알아봐. 나하고 영철이는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은 알아보는 것 같아. 올케랑 조카들은 못 알아보더라고. 너희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떠셨니? 치매기 같은 게 전혀 없으셨어? 나는 펄쩍 뛰면서 엄마가 집에 계셨을 때 얼마나 정정하셨는가를, 정정하다 못해 미련스런 새고집을 얼마나 땅땅 부리고 살았는지를 쇠소리를 내며 누누이 설명했다. 엄마가 작은 오빠네 집으로 간 것이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었음을 언니에게 상기시키면서 나의 격양된 음성은 조금 누그러졌다. 언니는 어쨌든 다음 주말에 함께 모이기로 했으니 여수로 내려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치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비통했던 기분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치매 어머니를 둔 자식 중에 하나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의 현실적인 무거움만이 나를 짓눌렀다. 불현듯 엄마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못 찾아 쩔쩔 매던 일이 떠올랐다. 찬송가 150장을 해도 250장을 해도 엄마는 항상 찬송가 책을 열어 펼쳐진 부분에서 하염없이 한 장씩 뒤로만 넘기며 번호를 찾는 것이었다. 엄마가 누구인가? 좌판에 고등어 몇 마리, 생태 몇 마리 올려놓고 푼돈을 벌어 삶을 버텨온 사람 아닌가? 돈 계산할 때에 보태기 빼기 셈 속은 귀신 같았으면서 찬송가 30장이 펼쳐져도 350장이 펼쳐져도 뒤로만 한 장씩을 넘기며 150장을 찾고 250장을 찾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게 몇 번 면박을 받은 후 찬송가를 부를 때가 되면 엄마는 눈에 띄게 허둥거렸다.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찬송가 책을 짐짓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눈에 티라도 들어간 것처럼 손수건을 꺼내어 눈을 닦아내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나는 모른 척 딴전을 피우며 엄마가 찬송가를 찾아내기를 강요했다. 엄마는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옆에 앉은 사람의 호의에 기대곤 했다. 숫자를 못 찾는 것도 치매의 징후였을까? 그러나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못 배운 노인네의 우직함과 장사꾼으로 세월을 보낸 늙은이의 교활함을 이리저리 활용하며 남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는 법 없이 소신껏 살았던 엄마가 그때 치매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양양거리며 싸움을 벌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미치게 한 것은 쓰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쓰레기를 돈을 들여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데나 묻어버리고 아무데에서나 태워버리면 그만일 쓰레기를
몇백 원씩 하는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한다는 것에 입을 딱 벌렸다. 사당할 것들. 엄마는 늘 쓰는 욕 한마디를 매섭게 던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의 쓰레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의 일회용 기저귀가 있어서 이틀에 한 번씩은 차게 마련인데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늘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나는 엄마가 새 봉투를 내놓았으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버린 쓰레기를 검정 비닐 봉투에 대담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된 것이다. 엄마, 뭐해? 나는 직감적으로 엄마가 온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하는 듯이 결연히 손사래를 쳤다. 니는 안맛도 말아라. 낯익은 엄마의 손사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엄마가 늘 바른생활 책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불만이었다. 건어물 가게에 가서 멸치를 사고 나면 주인이 채 볼 사이도 없이 엄마의 손은 날렵하게 움직였다. 엄마의 염치 없이 투박하고 커다란 소나기가 움켜잡아 봉지 속으로 밀어넣는 멸치는 주인이 저울에 올려놓고 발발 떨며 집어주는 멸치보다 많은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니는 안맛도 말아라. 엄마는 눈을 오끔하게 뜨고 손사래를 치곤 했다. 주인이 힐끗 눈길이라도 줄라치면 호통은 갑자기 내게 떨어졌다. 좋은 일에 치맛자락 좀 놔야. 다 큰 가시네가. 그리고는 주인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에 나를 소도구 삼아 방패 삼아 가게를 빠져나오는 것이다. 어린 나를 보기가 머쓱할 때면 가게를 향해 사정없이 눈을 흘겼다. 애지간히 짜야지. 주인이 덤을 안 주는 게 무슨 큰 도덕적 결함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은 그것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굴었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도 나는 일찌감치 엄마의 부도덕성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저 연둥동의 냇가로 빨래하러 갔을 때였다. 엄마가 방망이를 탕탕 두들기며 빨래의 묵은 때를 불리는 동안 나는 검정 고무줄이 사정없이 허벅지를 죄는 빤스를 입고 계엄을 치며 놀고 있었는데 그때 내 눈앞으로 빨간 수시를 단 주머니 하나가 둥실둥실 다가오는 것이었다. 엄마 하면서 내보이는 주머니를 엄마는 화난 사람처럼 채워서 황황히 둔치 속에 있는 빨래 삶는 움막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 주머니의 주인이 거기에 있으려니 하고 잠깐 생각했을 뿐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엄마가 내게 양동이를 사준 것이다. 그 시절엔 대부분의 집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는데 주로 여자들이 양동이를 이고 물을 날랐다. 내 또래의 여자애들은 양동이를 반쯤 채워 이고 다니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떤 애들은 자기 몸뚱이에 맞는 자그마한 양동이를 맞춰서 다니기도 했다. 나는 그 앙증맞은 양동이를 가지고 싶어 몸살을 했지만 어떠한 어리광과 투정에도 쇠부지 같은 엄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었다. 그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 자그마한 양동이를 건네준 순간 왜 그렇게 금방 그 주머니가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 양동이를 이고 다니는 내내 엄마의 부도덕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이걸 어디다 버리려고? 나는 불평스럽게 엄마에게서 비닐봉투를 빼앗았다. 내 기세에 놀라 엄마는 엉겁결에 비닐봉투를 놓았다가 다시 틀어잡았다. 내가 다 알아서 버린단께. 속에 든 내용물이 쏟아질까봐 이번엔 내가 손을 놓았다. 엄마는 그것이 무슨 전리품이나 된 듯
자기 등 뒤에 척 놓았다. 너희들은 통 돈 아깐 줄을 모르더라. 이까지 쓰레기를 버림스러 다음은 몇 푼이라도 돈을 주고 버려야 쓰겄냐? 나는 엄마의 뚝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만찮은 내 성깔을 누르고 왜 쓰레기 종량제 구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누누이 설명했다. 그래도 엄마가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신경질이 북받쳐 올라 아무튼 그 검정 비닐봉투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들키면 엄청나게 경을 치며 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다. 시장을 다녀오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우줄우줄 모여 있었다. 엄마 말고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얌체족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관리인이 검정 비닐봉투 쓰레기를 헤집고 있었다. 어느 집 쓰레기인지를 알아낼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엄마를 단속해 놓은 나의 해안에 우쭐해하며 다른 구경꾼들과 한마음으로 몰지각한 어느 주민을 성토하고 있었다. 쓰레기 속에서 나온 일회용 종이 기저귀, 수사망은 단박에 우리 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새 집으로 압축되었다. 나는 용의선상에서 우리 집을 제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뻔뻔한 범인을 알아맞출 확률이 50%나 되었다. 새침하고 도도한 수정이 엄마인가? 남의 일에 참견 잘하는 동서 엄마인가 궁금해서 혀가 바싹바싹 마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기저귀 밑에서 나온 약봉지, 거기에는 아파트 앞 현명약국 약사가 감기약을 짓고 나서 공들여 쓴 내 이름이 떡 버티고 있었다. 너희들 알탕갈탕한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랬지. 집으로 황황히 달려온 나는 무시간 놓친 내가 저지른 짓이다. 나는 절대 결백하다는 걸 온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엄마를 다그쳤다. 엄마는 내 기세에 질려서 주춤주춤 부엌으로 밀려났다. 아낄 것을 아껴야지. 복장이 터진다니까. 정말이지. 엄마의 시도 때도 없는 검약은 내 가슴을 터지게 했다. 흐르는 물에 직접 헹궈 설거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기수대 속에 양푼을 넣어 물을 받아 그릇을 씻는다든지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미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밤이나 낮이나 수돗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우리 식구들끼리만 겪는 일이니까 말이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여 밥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라 치면 그런 우윳거리가 없었다. 엄마는 절대로 자기 몫의 식사를 시키지 않았다. 남편과 나, 엄마, 4살 박이지만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하고 왔는 서연이 이렇게 넷이서 한 테이블에 앉았으면 불백이든 곰탕이든 3인분은 시켜야 주문하러 온 종업원에게 체면이 설 것 아닌가. 엄마는 입맛이 없다, 속이 안 좋다, 배가 더부룩하다 등등 밥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뚱하니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 먹고 국물을 남기면 그때야 밥 한 공기를 주문해서 권에 못 이겨 마지못해 먹는 것처럼 하며 그러나 밥을 하나 남기지 않고 해치우는 것이다. 먹는 것 가지고 궁상을 떠는 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에만 찬밥과 시어 고부라진 김치가 엄마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콩나물이나 호박나물 같은 데는 가끔 젓가락이 가는 수도 있었지만 고기볶음이나 생선찌개 같은 것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남편도 처음엔 밥상에 색다른 반찬이 놓이면 엄마 쪽으로 밀어놓기도 하고 권하기도 했지만 이젠 식성이 그러려니 지부하는 듯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엄마의 식성이
밥과 김치주의인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다. 어차피 사람 수대로 돈을 미리 내고 들어가야 하는 5천 원짜리 한식 뷔페에 가면 돼지 머리고기에서부터 생선회, 돈가스, 국수, 깨주, 호박죽, 노인네가 어떻게 먹어대든지 옆 사람들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날 때 나는 엄마를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한식 뷔페 식당에 데려가곤 했다. 엄마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비축하는 동물처럼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리곤 집에 와서는 금육의 기간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밥과 김치만으로 하루를 때우는 것이다. 엄마는 가게에 나가는 내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서연이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공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딸네 집에 얹혀 살아 떳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엄마의 보따리. 엄마는 자신의 소지품을 궁상맞게 꼭 보따리 2개에 싸서 보관했다. 그동안 몸부지고 살았던 작은 오빠네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올 때 엄마는 그 보따리 2개를 들고 왔다. 소지품을 정리해서 넣으라고 옷장과 서랍장을 비워주었어도 엄마는 고개를 흔들고 보따리를 고스했다. 입은 옷에 보따리 2개만 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비장한 마음의 준비처럼 보였다. 엄마는 마땅히 갈 만한 자식집도 없었다. 왕년에는 제법 골프도 치고 살았지만 건축업의 불황으로 쩔쩔매는 큰언니, 외항선을 타는 탓에 늘 집을 비우는 큰오빠, 외제 화장품 장사인 올케에게 얹혀 사는 작은오빠. 작은오빠는 사업을 한답시고 엄마가 한 세월 시장 바닥에서 악다구니로 벌어낸 돈들을 다 거덜냈기 때문에 도리상 엄마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나의 산후조리차 왔던 엄마가 우리 집에 몇 년 눌러앉게 되어 그동안 한시름 덜고 있었던 셈이다. 작년에 엄마를 다시 작은 오빠네로 모셔다 드렸을 때 작은 올케의 새초롬했던 표정이 불현듯 떠올랐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보일러도 안 떼는데. 엄마를 맡기고 와야 할 입장이어서 그때는 못 들은 채 했지만 이 한겨울 엄마가 불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주먹만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여 웅크리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아낀다고 자기들 방에 보일러를 안 댄다면 엄마 성질에 한술 더 뜨지 자신을 위해서 불을 넣으라고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었다. 냉랭한 골방에서 보따리 2개를 머리맡에 두고 몸을 조그맣게 우그리고 누워있을 엄마를 떠올리니 가슴이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함께 살 때는 노인네가 천덕스러운 집만 골라서 한다고 구박도 많이 했건만 오빠나 올케가 엄마를 함부로 대접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소화기를 들게 했다. 그러고 보니 엄마에게 전화한 것이 대여섯 달은 된 것 같다. 그래, 나다. 엄마가 바로 옆에 계시면서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오빠는 전화벨이 10번쯤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아무리 전화벨이 자지러져도 엄마는 절대로 먼저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다. 아니 어느 한때 작은 오빠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전화만 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소화기를 잡기도 했다. 여보시오? 누구 찾으시오? 그때의 엄마 목소리는 얼마나 드세고 당당했던지 언니나 내가 면박을 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전화를 먼저 받지 않았다. 아마도 살림살이를 올케가 떠맡아야 했던 때부터가 아니었는가 싶다. 엄마는 마치 전화를 먼저 받는다는 것이 주인의 대단한 권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다. 우리 집에 머물 때도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이나 나의 눈치만 살폈지 절대로 먼저 받지는 않았었다. 엄마, 영옥이요. 전화 받으시라니까요. 한참 영옥이라니까.
엄니 막내딸 말이오. 어허, 이리 와요, 이리 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양이다. 수화기를 한참 들고 있자니 그제서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났다. 엄마, 나야, 영옥이. 영옥이라니깐? 막내딸 모르겠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갑자기 왜 그러냐고.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난 모르겠다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오빠가 나왔다. 오빠는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본다며 조만간에 한번 내려오라고 이르고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는다고 고집을 피웠을까? 마치 전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작은 오빠네 집에 살면서 너무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그런 증세가 생긴 것은 아닐까? 반반한 얼굴에 내노라 하는 멋쟁이였던 작은 오빠는 좋았던 시절의 바람길을 잠재우지 못하고 가끔씩 외박을 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대돌 위에 오빠의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 오빠의 신발이 있는 날이면 부엌이며 마당을 활발히 돌아다녔다. 그러나 오빠의 신발이 없는 날이면 방 안에서 기척도 없이 있다가 올케가 출근한 후에야 바깥 출입을 하곤 했다. 오빠가 사업 실패한 후 엄마가 얼마나 올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는 엄마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초 사흔 날이면 시루떡으로 상을 차리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궁이에 촛불을 켜고 손을 비비던 엄마에게 십자가가 달린 외국인 신령이 가당키나 했겠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으라는 교회의 가르침도 엄마에겐 코웃음감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오랜만에 내가 엄마를 보러 들러도 그 시간이 교회에 가야 하는 시간이면 엄마는 며느리를 따라 나갔다. 나와 눈을 맞추기 위해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가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니 새삼 우라통이 터졌다. TV나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치매의 원인은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애정 결핍이라고 하지 않던가. 분명 엄마는 경제권이 없는 아들 집에서 며느리의 눈에 띄면 행여 걸리적거릴세라 주눅들어 살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늘에 방치된 식물처럼 차츰차츰 생명력이 증발되어 갔을 것이다. 엄마는 어쩌면 울음도 말라버렸을지 모르겠다. 예전에 엄마는 몸 안에 거대한 울음샘 하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엄마의 곡이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부터였다고 한다. 예기치 않았던 초상이라 모두들 이리저리 뛰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엄마가 턱 자리를 잡더니 곡을 시작하더란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사진 한번 못 박아보고 서울 한번 못 가보고. 엄마의 구슬프고도 청승맞은 곡소리는 단번에 초상집의 분위기를 살려냈다는 것이다. 사진 한번 못 박아보고 서울 한번 못 가보고라는 즉석 사설은 나중에 친척들 간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자식들에게는 평생을 시골 구석에 묻혀 살며 영종으로 쓸만한 사진 한 장도 없었던 아버지의 처지를 얼마나 처연하게 느끼게 했던지 그야말로 비통한 눈물을 자아냈다고 한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촌 언니들이 제일 먼저 전화한 곳도 우리 집이었는데 바로 엄마의 곡소리를 초청하기 위함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엄마의 곡하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본 나는 엄마가 어떻게 서럽게 우는지 곧 혼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기막힌 동서 사이였던 모양이다고 감동이라도 했을 법했다. 그렇게 울고 있다가 사촌 언니가 작은 어머니 진지 접수가세요 하고 살짝 기욤말을 하니까 금방 하면서 일어서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무치던 울음이 울음길 잦아드는 과정도 없이 라디오 스위치를 끄듯이 똑 하고 단절이 되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밥상에 앉아서는 마치 논일이라도 하고 난 사람처럼 달게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는 다시 영정 앞에 앉아 설게 우는 것이었다. 그러다 내가 엄마 그만 갑시다 하니까 또 울음을 딱 그치고 정정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작은 어머니 곡소리는 질리지도 않아. 부역이라도 나선 듯 사흘을 내리 초상집을 드나들며 울어대자 사촌 언니가 옷소매로 눈시울을 누르면서 하던 말이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한 같은 거 있는 거 아냐? 어떻게 울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지? 한 같은 소리 하네. 엄마의 울음소리가 하도 신기해 언젠가 언니에게 물었을 때 언니는 이런 지하에 일축했다. 하기야 엄마의 분위기와 한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한을 품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단아하고 서리빨 같은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엄마처럼 괄괄하고 얼렁뚱땅하고 인색한 사람이 한은 무슨 한. 글쎄 동문시장에서 엄마에게 형님하고 따르던 여자들 있지 않니? 그 여자들이 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들이었지. 그게 여자로서의 한이라면 한일 수도 있겠다. 엄마에게 한이 있지 않으냐는 내 말을 일축해 놓고는 언니는 그래도 곰곰 생각하는 눈치더니 느닷없는 이야기를 열어놓았다. 아버지가 호인인데다가 인물이 훤했지. 그때 아버지가 동문시장 중개인이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직후 아니냐. 시장에 떼가부들이 있었어. 생선을 대주면 여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우는 거야. 이런 사이가 되니까 나중엔 그 여자들 아프면 쌀 팔아주고 미역 사주고 동문시장 여자들 완전히 먹여 살렸지. 엄마는 어땠어? 장바닥 동서들 사이에서 형님 노릇 했지 뭐. 엄마가 한번 시장에 나가면 여자들이 우욱 몰려와서 형님 하며 대단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동문 장바닥에 기반을 잡은 것도 다 그 여자들이 나서서야. 거참, 엄마 기분이 어땠을까? 글쎄, 서방님 생시에 다른 여자들에게 몸뚱이 보시해준 인연으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생각해보면 엄마 팔자도 기구하다야.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될 듯한 것이 하나 있었다. 엄마가 두고 쓰는 욕지거리가 사당할 잡년이었다. 도대체 사당하다는 게 뭔가? 엄마가 하도 쓰길래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도 있었다. 엄마, 사당할 잡년이라는 게 뭐야? 사당할 잡년이 그냥 사당할 잡년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감으로만 잡고 썼던 그 말은 엄마가 무의식 중에 가장 경멸했던 시장 여자들의 그 행위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뭐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그 말은 성을 팔며 살았던 저 조선조의 사당할 짓을 할 잡년이란 욕이 아니었던가 싶다. 언니의 말처럼 생각해보니 엄마의 팔자도 기구했다. 문제는 생각해 봤더니 엄마의 팔자가 기구하다라는 것이다. 생각해보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엄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마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마는 이를테면 주변 환경이었는데 그것도 벗어나고 싶은 주변 환경이었다. 내가 철든 일에 엄마는 늘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았고 가끔은 시큼한 막걸리 냄새도 풍겼다.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 그건 쌀독 채워놓고 연탄 안 떨어뜨린 것뿐이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친구는 잘 사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엄마와 나누는 대화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을 때뿐이었다. 돈을 달라면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를 시시콜콜이 캐물으며 달아서 희붓그레해진 검정 몸빼 속에서 주머니를 꺼내기까지 어떻게 인색하게 굴었던지 치사해서 그 돈을 팽개치고 싶을 정도였다. 우리는 엄마의 아기자기한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치의 밥을 지어놓고 밥상에 김치 한 보시기와 팔다 남은 생선에 물을 대충 썰어 넣은 찌개를 달랑 올려놓고 나가면 그만이었다. 깨끗이 정돈된 집안,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며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을 함께 해결해야 했다. 그뿐인가? 든든한 어른이 없는 탓으로 누가 동네 애들하고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온 형제들이 달려나가 이겨내야 했다. 그때 우리 형제들은 일종의 전우회로 뭉쳐 내후 외환을 견디고 있었다. 집안의 적이란 당연히 엄마였다. 누군가가 엄마에게 돈을 타야 할 때는 형제들이 응원군으로 동원되었다. 엄마는 장사 속만 밝았지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다. 학교일 같은 것은 더구나 캄캄절벽이었다. 때로 우리는 서로 눈을 끔적이며 엄마를 속이기도 했다. 맞이인 탓에 엄마의 깐깐함에 멍사 모르고 손해를 가장 많이 봤던 언니는 안 가면 졸업장을 못할 것처럼 꾸며서 세 동생들을 모두 수학여행을 보낸 것을 자린고비 엄마와 겨루었던 그 시절의 가장 큰 성공담으로 꼽고 있다.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기만 하다. 엄마도 한낱 고달픈 과부, 장바닥 생선장수로 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던 고단한 신세에 불과했을 텐데 왜 우리는 엄마를 대결해야 할 무적의 용사처럼 여겼는지,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처럼 느꼈는지 우리들끼리 히덕거리다가도 엄마만 오면 왜 웃음을 딱 그쳤는지, 엄마가 시장 여자들과 먹다가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 싸웠음직한 차가운 시래떡 조각이나 고구마를 내놓을 때면 왜 그렇게 시큰둥한 얼굴로 받았는지. 엄마는 작은 오빠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거야. 따돌림이 치매의 원인이야.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의 돈을 다 거덜내고 엄마의 말년을 망치고 있는 작은 오빠에게, 성경책을 안고 엄마를 새침하게 쳐다보고 있는 올케에게 화가 나니까 전화번호도 허눌러졌다. 다행히 언니는 있었다. 다 엄마가 사서 하는 일이지 뭐. 엄마가 작은 오빠네 집에서 부엌대기 노릇이나 하며 찬밥 신세로 지냈던 건 아니냐는 나의 추궁을 언니는 심드렁하게 받아들였다. 엄마가 원래 궁둥이가 가벼워 대접 못 받게 처신하잖아. 자기가 일구독 속에 들어왔는데 누가 뭐래. 노인네가 진득한 데가 없어 채신 없이 군다는 것은 언니와 내가 엄마를 두고 흉을 볼 때의 주된 레퍼토리였다. 언니네 집에 다니러 가서도 느긋이 좀 기다리고 있으면 언니가 어련히 식사 준비를 하련만 그 사이를 못 참아 부엌으로 나가 차물에 손을 담그고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었다. 또 어디 시골에라도 다녀올 때면 마중 나갈 테니 터미널 약국앞에서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를 하건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참아 횡하니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다. 당연히 길이 엇갈릴 수밖에. 내가 터미널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엄마는 아파트 앞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다.
노인이 짐을 가지고 오는데 안 나가 볼 수도 없고 그때마다 그 짓을 반복해야 되니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짜증이 안 나겠는가 말이다. 엄마의 조급증. 그래, 그건 조급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을 정해주어도 그 시간까지 차분히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다. 서연이가 감기로 목이 부었을 때였나? 3시간마다 약을 먹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었는데 일이 있어 잠깐 집에 들렀더니 그동안 서연이에게 하루치의 약을 다 먹여버린 것이었다. 아직 오전 중이었는데 말이다. 분노에 가까운 심정으로 벌벌 떨면서 병원에 전화를 한다, 물을 먹인다, 법석을 피우는 내 앞에서 엄마는 시간 제감시로 먹였어야 하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혹시 엄마의 조급증은 무거운 책임감에서 오는 강박증은 아니었을까? 미리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생태 같은 4명의 자식들과 이 세상을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말이다. 마루 뒷견의 쌀가마니가 떠오른다. 여름이 가까워 쌀벌레가 곰실거려도 엄마는 늘 쌀독을 채우고 쌀가마니를 앞세우며 살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하고 싸우면서도 부득부득 15인용 전자밥통 그득그득 밥을 지어놓는 거 말이다. 엄마에겐 그것이 쌀가마를 들여놓는 행위였나? 엄마의 김치 욕심도 그것이었나? 냉장고에 엊그제 담아놓은 김치가 있는데도 채소 트럭이 배추든지 무든지 김치거리만 싣고 오면 김치 욕심을 내는 것이다. 엄마 미쳤어? 우리 집에 김치 못 먹어 죽은 귀신 있어? 무슨 돈으로 밤낮 김치를 담아? 그때마다 내가 하도 퍼버댔더니 나중에는 김치거리를 숨겨놓고 다듬어 몰래 김치를 담곤 했던 것이다. 여럿이 어디를 가게 될 때 무거운 짐은 항상 임질이 능했던 엄마 차지였다. 센찬다, 이리 돌아. 엄마의 새고집을 익히 아는 우리는 젊은 시절 엄마가 쌀 몇 말 정도는 거뜬히 이고 다녔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머리에 이겠다면 서슴없이 짐을 넘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몸피가 작았다. 흐르는 세월에 몸뚱이조차 닳아버린 엄마가 보따리를 이고 장성한 4 자식들 사이에서 걸음을 맞추느라 손을 해적대며 걷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졌다. 큰딸이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올케들이 오죽하겠어. 딸들이 엄마를 잘 모셔야 며느리들도 조심을 하지. 밤낮 엄마 부려먹기만 하고. 속사포같이 쏘아붙이자 언니는 기가 막힌 듯 한동안 수화기 너머로 쌕쌕 숨소리만을 보내왔다. 아이고 막둥이 철들었네. 모시고 살 때 좀 잘해드리지 그랬어. 이번엔 내가 머쓱했다. 엄마랑 함께 살 때 사흘이 멀다 하고 언니에게 엄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전화를 했던 것이다. 딸네 집서 일하는 거하고 며느리 집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 올케 눈치 때문에 일하는 게 싫단 말이야. 함께 살면서 엄마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내 행동에 대한 가책까지 싫어 나는 어거지를 부렸다. 엄마의 치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너 엄마 성격 모르니? 엄마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자존심? 그래, 난 너희 집에서 공밥 안 먹는다. 이거 아니니? 딸네 집서 일하는 건 다르다고? 딸이라서 도와주고 싶어서? 천만에. 그냥 엄마 자존심일 뿐이야. 공밥 안 먹는 거. 그래서 일하는 거지. 딸네 집이건 며느리 집이건. 엄마의 자존심? 언니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엄마가 자존심이 있었나? 하긴 엄마의 체면치레가
유난히 심하긴 했다. 언니는 내가 서연이를 엄마에게 맡기는 게 못 믿어워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마흔이 가까워 얻은 아이여서 내게는 서연이가 끔찍히도 귀했다. 베이비 샴푸,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 베이비라는 글자만 앞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사들이는 통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욕실은 세제와 목욕용품 그리고 각종 베이비용품으로 미어 터질 지경이었다. 새 물건을 사올 때마다 엄마에게 어디다 쓰는 것인지 누누이 설명은 했었지만 엄마가 서연이를 목욕시킬 때 과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쓰는지 항시 의심스러웠다. 안다 알아. 내가 은근히 주의를 주려면 엄마는 늘 호기롭게 말문을 막곤 했다. 정전기 방지용 린스로 서연이를 씻기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치사해서 차마 형제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엄마를 작은 오빠에게 돌려보낸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다. 도대체 엄마의 경조사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형제가 8이니 그 집안이 오죽 번다 하겠는가. 그런데 엄마는 그 많은 경조사에 일일이 부조를 하는 것을 인간의 고상한 법도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출가 외임에도 엄마와 함께 살다 보니 친정집 사촌오빠의 제삿날에까지 부조금을 내놓게 되었다. 엄마가 돈이 어디 있는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조금 가까운 친척의 경조사에는 어쩌겠는가? 엄마와 함께 가면서 내 인사는 안 닦을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돈 봉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가게에서 푼돈을 벌어 목돈으로 보조하며 엄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마이너스 통장 속에 차곡차곡 구겨놓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차라리 남편의 뒷골이 봉급에 의지하여 내 아이 내가 키우며 살기로 했다. 언니 오빠에게는 아이 교육을 위해 남편이 가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처럼 둘러대었다. 어쨌든 막내에게 엄마를 떠맡기고 있었던 게 민망했던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자존심이라니까 짚히는 게 또 하나 있다. 엄마는 원래 불학무식, 한글을 몰랐다. 학교에서 적어내라고 하는 가정환경조사서는 늘 언니가 대신 써주었다. 샘속은 빠르면서 글자를 모른다는 것도 은연중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엄마가 작은 올케와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줄줄 내리읽게 된 것이다. 작은 올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색을 냈지만 엄마는 며느리 앞에서 글을 모르는 게 창피해서 죽을 둥 살 둥 한글을 깨우쳤던 게 틀림없다. 자존심이라는 것. 가난한 선비 집안에 대쪽 같은 부인네들이나 간직하는 그 고귀한 품성이라고만 여겼지 엄마와 연관시켜 본 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의 고집스럽고 생뚱 같고 주책맞은 일련의 행동들을 자존심이라는 꼬챙이로 죄에 끼워낼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우리는 애초에 엄마의 의사는 묻는 법이 없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엄마를 이리 데려오고 저리 보내곤 했다. 우리 마음속에선 은연중 엄마는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 우리가 돌아가며 엄마를 돌봐주는 것도 대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엄마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엄마를 처음 휴가 보내드리던 때가 생각났다.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이라든가 심실결손증이라든가. 마흔이 가까워 어렵게 낳은 서연이는 신장이 좋지 않아 애를 먹였다. 조금 과장하면 잠은 하루에 1~2시간이나 자고 나머지는 앵앵대면서 보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시달리니 나중에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졌다. 그때 엄마의 등은 우직하게 그 짜증과 고통을 받아주었다. 칠순에도 꼿꼿했던 엄마의 등은 그대로일까? 행여 엄마의 등이 휘어졌다면 100일에 가까운 날을 아이를 업고 날밤을 새웠던 그 후유증이 뼈를 멍들게 한 것이리라. 서연이가 좀 우선해지자 알량한 딸인 나도 피곤에 지친 엄마를 한 일주일 쉬게 하고 싶었다. 마침 아버지의 제사와 외할아버지의 제사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부산에 있는 큰오빠네 집에 먼저 들러서 며칠 쉬다가 아버지의 제사를 보고 작은 오빠와 함께 여수로 가면 될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일주일 맡기기로 하고 엄마에게 용돈도 얼마간 지어준 나는 대단한 효도라도 하는 듯한 들뜬 기분으로 큰올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큰올케가 전화를 심드렁하게 받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기저귀를 개고 있던 엄마는 등을 돌리고 앉았지만 온 신경을 전화의 내용에 쏟고 있음이 분명했다. 올케의 말인즉 제사 전날이나 오시지 못하러 며칠 전에 오시냐는 것이었다. 날씨도 덥고 집도 좁은데 고생스럽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나는 며칠만이라도 엄마를 떠맡기려는 사람처럼 쩔쩔매며 내일 자기는 밖에 일이 있으니 오빠를 집에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 생각하니 내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내일 부산 가지 마. 여수 작은 오빠네 있다가 제사 당일날에나 가라고. 엄마는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기저귀를 개고 있었는데 그 목이 뻣뻣이 굳어 있었다. 나는 발작적으로 큰오빠네 집으로 전화를 했다. 오빠든 올케든 걸리는 대로 한바탕 붙고 싶었다. 니는 그렇게 겪어봐도 네 언니 속을 그렇게도 모르겠드나. 따지고 보면 50이 넘은 오빠는 대학부터 부산에서 다녔으니까 경상도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련만 부산 얘기 올 때와 오래 살아 말투조차 변한 것 같아 새삼 불쾌했다. 네 언니가 언제 마음이 없는 말로 간살 부리는 거 봤나? 니하고 전화할 때도 내도 옆에 있었다마는 왜 그리 섭섭하드나? 네가 뭐라고 전했길래 오신다던 어머니도 제삿날에 오시노 말이다. 아이고, 가지는 개편이라더니 오빠가 그렇게 언니를 싸고 도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시어머니가 간다는데 어서 오시라고는 못할 망정. 방이 좁으니 내일 볼 일이 있느니 이러쿵 저러쿵 못된 속이 다 보이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자기도 시어머니가 돼보라지.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좋은가? 니도 참 속이 좁아 터졌다. 방이 좁고 일이 있다는 게 그런 거짓말이란 말이가? 설사 네가 좀 서운했다 치자. 그 말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전해서 쓰겠나? 니도 인자 낯살이나 묵지 않았나? 어머니한테 섭섭지 않게 말을 전하면 안 되나?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니까 오빠도 그때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나 보았다. 나를 골뱅이 소갈머리로 만들어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고 오히려 큰 소리였다. 치매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려는 공방전처럼 오빠 앞에서야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대들며 싸웠지만 전화를 끊고 보니 오빠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감정을 걸러 전달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를 휴가 보내려 했던 그날도 올케에게 괜히 쩔쩔매었던 게 약이 올라 큰오빠와 함께 싸잡아 욕을 해대고 언니네 집에 전화해서 큰올케의 말을 과장해서 전하며 길길이 뛰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데만 여념이 없었지.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엄마가 입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 다닐 적에 엄마가 돈을 주면서 너무 인색하게 굴면 그 돈을 팽개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갔던 아픈 기억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은 누구도 엄마의 못마땅함을 참아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분명 엄마를 물먹는 스펀지처럼 여기고 있었다. 자식들의 거친 감정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반응할 줄을 모르는 혹은 반응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꼴이 그렇게도 배가 아프디요? 아이고 정말 어머니가 아니라 원수요. 원수라니깐. 작은 오빠는 엄마에게 대놓고 이렇게 퍼부은 적도 있었다. 언젠가 좀 어리숙한 큰집 장손이 선산한 귀퉁이를 팔아달라고 작은 오빠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물론 오빠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쯤 되는 땅이었는데 오빠는 그것을 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오빠가 한동안 흐흐거리며 돌아다닐 때 엄마는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래선 안 된다. 선산을 도적질 하려느냐?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외고 다니더니 급기야는 장손에게 전화를 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장손은 놀란 강아지처럼 그 땅을 남에게 후다닥 팔아 넘겨버린 것이다. 그것도 단돈 200만 원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작은 오빠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헐값에 넘어간 그 땅이 아까워 엄마를 구박했는데 엄마는 무슨 정절을 지켜낸 대가지 부인내나 되는 것처럼 꿋꿋했다. 누가 손해를 보든 무슨 상관이냐. 내 자식이 깨끗하면 되지 하는 것처럼. 뜻밖의 작은 오빠네 가게는 제법 번듯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고물상에 가까운 중고품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은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왕년에 사업을 했던 가락이 있어서 그 방면에는 눈이 튀었던지 IMF 이후 중고품 매매업의 호황과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신수가 훤해진 오빠는 이제는 대리점을 내어야 할 지경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들의 위세가 이 정도면 엄마가 며느리에게 예전처럼 기죽어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심증을 굳히고 물증을 수집하러 온 형사처럼 도끼 눈을 하고 작은 오빠네 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늙으면 치매가 온다지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데는 그래도 어딘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 엄마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작은 오빠네 집에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제들이 온다니까 올케가 신경을 썼겠지만 엄마는 깨끗이 모셔져 있었다. 해말끔한 얼굴에 화사한 분홍 스웨터를 걸치고 남색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누구요? 내가 엄마의 손을 부여잡자 엄마는 몹시 수줍어하면서 물었다. 엄마, 나야. 영옥이 몰라? 엄마는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옥이요. 나는 옆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딸의 손목도 엄마에게 잡혀주었다. 엄마, 서연이야, 서연이. 응, 서연이. 딸에는 제 이름이 나오자 모기 소리로 할머니 하고 불렀다. 딸에도 자기의 모든 뜻을 받아준 할머니에게 그리움이 있을 터였다. 엄마가 이 애에게 얼마나 사탕을 먹여댔는가. 아이가 달라면 시도 때도 없이 사탕을 주었다. 밤늦게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사탕을 입에 물고 끈끈한 침을 흥건하게 흘리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엄마가 떠난 뒤 한동안 아이는 할머니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누구요? 세상에. 엄마는 서연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더니 몹시도 궁금한 낯빛으로 다시금 묻는 것이었다. 영옥이라니깐?
영옥이. 엄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또 묻는 것이었다. 누구요? 나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다. 마침 올케가 차를 갖고 들어왔다. 엄마의 호기심은 대번에 올케에게 옮겨졌다. 누구요? 어머니, 저예요. 작은 며느리요. 여기는 고모고요, 영옥이. 여기는 서연이. 서연이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늘 모니자 하셨잖아요. 올케는 이력이 났는지 서두르지 않고 차를 타면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나는 올케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방안을 서성였다. 중고품이 분명했지만 싸구려 같아 보이지는 않는 고풍스런 장롱이 방안을 무게 있게 장식하고 있었다. 아, 엄마도 그동안 여기서 엄마의 장롱을 갖고 살고 있었구나. 나는 올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설령 의무감에서 한 일일지라도 엄마를 잘 모시려고 한 마음이 장롱에서 보였다. 말뿐 생각뿐인 딸보다는 며느리가 훨씬 나았다. 왜 나는 엄마와 살면서 보따리 타박만 하고 조그만 장롱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을까? 살며시 장롱문을 열어보았더니 뜻밖의 그 속엔 엄마의 낯익은 보따리 2개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럼 이건 형제들이 온다니까 급히 들여온 눈속임용 장롱인가? 올케를 힐끗 돌아보는 내 눈길이 저절로 차가워졌다. 치매기가 시작되면서 옷들을 다 보따리에 싸시네요. 내놓으면 다시 싸고 내놓으면 다시 싸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올케가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듯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였다. 엄마는 여전히 궁금해하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큰오빠와 큰올케도 마찬가지였다. 인사를 받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방 낯설디 낯선 표정을 되돌려 주는 것이었다. 알아보는 사람은 언니와 작은 오빠뿐이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라는 걸 안다기보다 의지해도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두려운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쳐다본다. 그중에 언니나 작은 오빠의 얼굴을 찾아내고는 안심하는 빛이 역력해지며 밥을 또 먹는 것이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시간은 다 쓰러져 버렸단 말인가?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 그렇다고 엄마는 그렇게 귀해하던 서연이도 못 알아본다는 말인가? 서연이 때문에 엄마와 싸운 것은 셀 수도 없다. 우유병을 소독하면 뭘 하겠는가? 팔팔 끓여놓고도 수돗물 틀어 다시 한번 헹구는데 그것도 손가락을 집어넣고 말이다. 분유를 타서는 꼭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 뜨겁기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언제나 자기 입으로 고무 젖꼭지를 쪽쪽 빨아 온도를 확인하던 버릇. 아따, 입으로 먹는 것을 입으로 알아봐야지. 어떻게 손목으로 한다냐? 자기 입으로 밥을 한번 씹어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또 얼마나 나의 치를 떨게 했던가. 아직 이빨도 지대로 안 났는디 그러면 꿋꿋한 밥탱이를 기양 먹이란 말이요. 육아법이 나와는 맞지 않았지만 엄마는 서연이를 거두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 틀림없다. 심장이 안 좋아 서연이가 줄창 울어대고만 있었을 시절 서연이는 오직 엄마에게 엎였을 때만 울음을 그치곤 했던 것이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먹이려고 냉장고에도 찬장에도 책장에도 사탕을 숨겨놓고 그렇게 내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굴던 것도 생각난다. 그런 서연이를 엄마가 있다니. 갑자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비스듬히 앉아 밥을 해짓고 있다가 찌개를 덮여오던 작은 올케에게
손을 밟힌 것이었다. 에에에. 아기였을 적부터 그 애는 벌에 톡톡 쏘이는 듯이 고통스럽게 울어대곤 했었다. 처음엔 심장이 나빠 그렇게 우는가 했었는데 심정이 좋아진 다음에도 우는 소리는 여전히 자지러졌다. 그때였다. 오메 내 새끼 하며 엄마가 달려들어 등을 들이댄 것은 오메 내 새끼 어찌까 어찌까. 엄마는 서연이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끝없이 되뇌는 것이었다. 오메 내 새끼 어찌까 어찌까. 그 순간이었다.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전신이 짜르르해지며 머릿속이 선연해진 것은 엄마의 생애를 관통해온 화두가 갑자기 풀린 것은 올망졸망한 4명의 새끼를 안고 척박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어미. 그것이 엄마의 삶이었던 것이다. 엄마의 어기참과 철면피함, 인색함과 조급함, 그 생뚱맞은 자존심, 이 모든 게 오메 내 새끼 어찌까 어찌까 하는 깊이 깊은 울음이었던 것이다. 엄마가 갑자기 의아해하며 좌중을 돌아다 보았다.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냐? 엄마는 보따리를 버리고 내가 사준 가방에 가벼운 옷까지만 넣어 의기양양히 걸어온다. 어머니 방도 여기 있고 어머니 농도 여기 있으니 아가씨 집에 가서는 잠깐만 쉬었다 오시라고 작은 올케가 간곡히 이야기한 것과 우리 집에 먼저 가시자고 큰 올케가 손을 잡고 권한 것이 엄마의 기분을 한껏 고무시켰음에 틀림없다. 큰딸과 2 아들이 지어준 두둑한 용돈도 한몫했겠지. 엄마의 저 의기양양해하는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그래, 내가 처음으로 취직해서 여수에 내려간 날 동문시장에 들렀을 때 내가 사간 야구르트를 장바닥 아줌마들에게 돌리면서 엄마는 저렇게 의기양양했었지. 엄마가 얼마 동안이나 우리 집에 있게 될지 내 못된 성미와 엄마의 새 고집이 또 얼마나 부딪혀 파란만장한 사연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 가면 먼저 엄마의 장롱부터 들여놓아야겠다. 하르르 하르르 벚꽃잎이 날리는 봄이다.